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인공 별들로 반짝였다. 그 중에서도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화려한 불빛의 정점,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명품 샵들이 즐비한 거리에 가장 깊숙한 곳에 바 이클립스가 있었다. 이름처럼. 이곳은 달에 가려진 태양처럼 세상의 밝은 면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두꺼운 벨벳 커튼이 외부의 소음과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이클립스의 내부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희미한 조명 아래 고가의 가죽 소파와 짙은 색 원목 가구들이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위스키와 시가, 그리고 은은한 재즈 선율이 뒤섞여 감돌았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한 부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었다. 한지은은 그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바의 한쪽 구석, 손님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얼음잔을 닦고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색 펜슬 스커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바의 다른 여직원들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옅지 않았다. 굳게 닫힌 입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한 눈빛은 그녀가 이곳에 속하지 않았음을, 아니, 속하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대, 그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그녀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지독히도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다. 낮에는 학생으로, 밤에는 바텐더로 그녀는 지난 2년간 잠과 청춘을 저당 잡히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왔다. 지은 씨,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바 매니저였다. 그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룸 하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조 사장님이 찾으시네. 조심하고. 한지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조상철, 사채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강남의 유흥가를 주무르는 검은 손, 이클립스의 실질적인 주인이기도 한 그는 이곳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유독 지은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였다. 지은은 짧게 숨을 고르고 쟁반에 위스키 한 병과 잔을 챙겼다. 그녀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등 뒤로 꽂히는 매니저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VIP 룸의 문을 열자 역한 담배 연기와 함께 저속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덮쳤다. 방 안에는 조상철과 그의 수아들로 보이는 남자 몇몇이 여직원들을 끼고 앉아 있었다. 조상철은 지은을 보자마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이야, 우리 가게 에이스 오셨네. 이리 와서 앉아봐. 주문하신 술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지은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테이블 위에 술과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조상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아토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가 오라면 와야지. 어딜? 그가 거칠게 그녀의 팔목을 잡아챘다. 지은은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조상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장님, 저는 바텐더입니다. 손님과 합석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규칙 여기서 규칙은 나야. 조상철이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기려 했을 때였다. 시그럽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소음을 갈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권위는 순식간에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선이 향한 곳은 룸의 가장 깊숙한 어둠 속이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조명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날카로운 턱선. 그는 이클립스의 또 다른 왕. 천마 그룹의 총수 권태하였다. 권태하는 일주일에 서너 번, 늘 같은 시간에 이클립스를 찾았다. 그는 항상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술만 마시다 사라졌다. 그가 누구와 대화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고 그에게 말을 거는 무모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존재감만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남자였다. 조상철은 권태하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얼굴이 굳었다. 강남의 뒷골목을 주름 잡는 그였지만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선 권태하 앞에서는 한낱 동네 조폭에 불과했다. 아, 권 회장님.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잠시 흥이 과했네요. 조상철이 비굴할 정도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며 지은의 팔을 놓아주었다. 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 그에게서 거리를 두었다. 손목에는 벌써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권태하는 조상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무심한 시선은 오직 테이블 위에 위스키 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네가 마시는 술값, 내가 내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제가 그럼 내 술 마시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군. 그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조상철이 모를 리 없었다. 내 공간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꺼져라. 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조상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감히 반항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두고 봐, 한지은.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수하들을 이끌고 허둥지둥 룸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 남은 것은 어색한 침묵과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위협의 잔재뿐이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 권태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태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지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수표 몇 장을 던져놓고 룸을 나섰다. 그의 무심함은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혹은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그의 관심 밖에 있다는 듯 보였다. 지은은 텅 빈 룸에 홀로 남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명의 악맥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더 깊고 차가운 시면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조상철의 위협은 뜨겁고 노골적이었지만 권태하의 세상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차가운 얼음 바다 같았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클립스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그녀는 그저 힘 있는 자들의 게임판 위에 놓인 연약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의 사건은 그 잔혹한 게임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 조상철의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가게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거미줄처럼 지은의 일상을 옥죄어왔다. 매니저는 그녀에게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슬금슬금 피했다. 심지어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 주변에 의심스러운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법대생답게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다. 남자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증거를 남기고 매니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노동법 조항을 들어가며 맞섰다. 하지만 법이라는 방패는 조상철 같은 자들 앞에서 너무나도 얇고 무력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결정타가 날아왔다. 조상철이 그녀의 아버지가 진 빚을 모두 사들인 것이다. 그는 빚을 무기로 지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가게는 엉망이 되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 링거를 맞는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지은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신념,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한지은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낮고 무감정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비서인 듯했다. 네, 그런데요. 권태하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계신 병원 앞으로 차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권태하. 그 남자가 왜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갔다. 약속처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는 방 안. 권태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이클립스에서와 똑같은 서늘하고 무심한 표정이었다. 앉아. 그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지은은 말없이 그의 앞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내 상황은 들었다. 권태하가 입을 열었다. 조상철. 그리고 내 가족의 빈 문제까지. 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 정도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 일 터였다. 왜 저를 부르셨죠? 거래를 제안하지.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맨 위에는 채무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조상철이 가지고 있던 그녀 가족의 모든 빚을 권태하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였다는 내용이었다. 액수는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이었다. 이제 내가 전부 해결해주지. 지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일까? 조건이 뭡니까? 권태하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다. 내 집으로 들어와.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 내 곁에 머물러. 내가 놓아줄 때까지.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더 크고 더 강력한 주인을 만나는 것뿐이었다. 조상철이라는 늑대를 피하려다. 권태하라는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는 셈이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 좋아요. 그녀는 눈을 떴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고요했다. 그 거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밤 한지은의 인생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태하라는 남자의 새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그녀의 미래를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지은이 거래를 받아들인 순간 호텔 스위트룸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구원자와 약자 사이의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자와 소유물 사이에 흐르는 차갑고 비정한 기류였다. 권태하는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마치 그가 지배하는 왕국처럼 보였다. 김 비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오늘부터 네가 머물 집으로 안내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체스 말을 옮기는 듯 지극히 사무적인 어투였다. 그는 지은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고
마치 그녀의 결정이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듯 행동했다. 잠깐만요. 지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 가족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그리고 제 학교는요. 권태아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둠보다 깊었다. 내 가족의 빚은 내일 아침이면 모두 정리될 거다. 조상철은 2번 다시 너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못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병원에 있는 내 어머니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활비 역시 부족함 없이 지원될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하찮은 것을 언급하듯 덧붙였다. 학교는 계속 다녀 졸업은 해야지.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 포기하라고 한 적 없어. 다만 이제부터 네 모든 동서는 나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사적인 만남도 가질 수 없어. 그게 규칙이야. 그의 말은 자비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더 정교한 통제였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는 대신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올가매려 하고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호텔을 나서자 김비서라고 불린 남자가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지은은 낡은 빌레 들러 최소한의 짐을 챙길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채 올랐다. 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의 심장부, 대한민국 상위 연건율 연결 1%만이 거주한다는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권태아의 펜트하우스는 하늘 위에 지어진 성체와 같았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지은은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갤러리였다. 높은 천장, 한강을 한눈에 담는 전면 통유리창, 그리고 최소한의 색상으로 꾸며진 미니멀리즘의 극치. 모든 가구와 소품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회장님의 개인 공간입니다. 저쪽 복도 끝이 손님께서 사용하실 방입니다. 김 비서가 안내한 방은 지은이 살던 빌라 전체보다도 넓었다. 방 안에는 드레스룸과 개인 욕실이 딸려 있었고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계절별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것처럼 이것들은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김 비서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지은은 망연자실한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그녀가 지금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들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과연 행운일까? 불행일까?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장에 걸린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부드러운 감촉이 피부에 닿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값비싼 옷이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아득히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그녀가 속해 있던 평범한 세상이 있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권태하였다. 그는 어느새 돌아와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내 집에 온 걸 환영하지.
그의 목소리는 호텔에서보다 한결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존재감은 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겁먹을 필요 없어. 잡아먹지 않아. 그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적어도 네가 내 규칙을 잘 지키는 동안에는. 그는 지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15번째 규칙, 이 집 안에서 너는 오직 내게만 복종한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쓸었다. 지은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2번째 규칙,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을 나갈 수 없어. 외출이 필요할 땐 반드시 내게 목적과 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에서 목선을 따라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지은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규칙.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이듯 낮아졌다. 밤마다 내 침실에서 잠들어야 한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건 계약 조건에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서류일 뿐. 너와 나의 관계는 그 계약서 위에 있지 않아. 권태하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네 몸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착각하지 마. 난 너라는 인간 자체를 산 거야. 한지은.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물론 네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는 안 해. 하지만 명심해. 네가 나를 거부할 때마다 네 가족이 조금씩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걸.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은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소나귀 안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권태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하지. 그날 밤 지은은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거대한 침대의 절반을 차지한 권태하는 그녀에게 송긋 하나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을 뿐. 그의 모든 신경은 옆에서 작게 몸을 웅크린 채 숨죽이고 있는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꺾이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 이클립스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동정이나 구걸을 하지 않는 꼿꼿하고 서늘한 눈빛. 그래서 흥미가 생겼다. 꺾어보고 싶다는, 혹은 자신의 곁에 두고 길들이고 싶다는 잔인한 욕망이 끌어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은이 뒤척이다가 잠결에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식은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 몇 올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순간 권태하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지은의 신음이 잦아들고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권태하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 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는 여자를 안아본 적은 많았지만 누군가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애틋하게 만져본 것은 처음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마치 간밤의 일은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메모와 카드 한 장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필요한 것은 이 카드로 해결해. 학교 갈 시간 맞춰서 기사가 대기하고 있을 거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강렬하고 단단했다. 지은은 카드를 집어들었다. 한두 없는 블랙카드.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그녀의 가족을 빚더미에서 구하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이 황금 세 장 안에 가두었다. 그날부터 지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법대생으로 돌아가 강의를 듣고 밤에는 권태하의 소유물로 돌아와 그의 규칙에 따라 살았다. 학교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지은이 입는 옷이 전보다 고급스러워지고 더 이상 아르바이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권태아가 붙여놓은 기사와 경호원들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녀가 누구와 대화하고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무엇을 먹는지까지 매일 저녁 권태에게 보고되었다. 권태아는 매일 밤늦게 귀가했다. 그는 지은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읽는 책에 대해 묻거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보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약속처럼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억지로 안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두고 잠이 들었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지은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애정이 담긴 포옹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임을 확인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권태에게 보고하는 것을 잊었다. 그녀가 황급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태하는 것일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2시간 늦었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다. 죄송해요. 보고하는 걸 깜빡했어요. 과제 때문에.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규칙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는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녀를 책상 위에 밀쳐 앉혔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정말로 자신에게 폭력을 사용하려는 걸까? 하지만 권태하의 다음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그녀를 때리는 대신 그녀의 앞에 책 한 권과 종이를 던져놓았다. 오늘 밤 안에 이 책의 내용을 라틴어 원문으로 전부 베꼈어. 한 글자도 틀리지 마. 그것은 고대 로마법에 관한 지독하게 두껍고 어려운 원서였다. 지은은 망연히 책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벌이었다. 그녀의 전공을 이용해 그녀의 지성을 모욕하고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하죠? 지은은 처음으로 그에게 반항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권태하는 그녀의 턱을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네가 내 소유물이니까.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것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지. 그의 잔인한 말에 지은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펜을 집어들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날 밤 지은은 꼬박밤을 새워 라틴어 문장을 기계처럼 베꼈었다. 그리고 권태하는 밤새도록 의자에 앉아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길들이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밤새 이어진 잔인한 형벌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한지은은 펜을 놓는 순간 거의 탈진 상태로 책상 위에 쓰러졌다. 손목은 감각이 없었고 눈은 타는 듯이 아팠으며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마지막 글자를 완성한 것을 확인한 권태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갔다. 그에게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잘 훈련된 개가 주인의 명령을 완수한 것을 지켜본 듯. 무감정한 눈빛뿐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시체처럼 쓰러졌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깊은 굴욕감과 무력감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빛나는 부분, 즉 그녀의 지성과 자부심을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장래가 촉망되는 법대생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저 권태하라는 남자의 소유물. 그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인형에 불과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몇 시간을 잤을까? 그녀를 깨운 것은 김비서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노크 소리였다. 아가씨, 학교 갈 시간입니다. 지은은 청은망은 같은 몸을 일으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핏발 선눈, 푸석한 피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표정. 그녀는 기계적으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권태아가 채워놓은 화려한 옷들은 마치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 위에는 호텔 조식 뷔페를 방불케 하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권태아는 이미 슈트 차림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나타나자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젯밤의 벌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듯한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앉아. 지은은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접시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은 음식보다 더 소화하기 힘들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하나의 패턴을 갖추기 시작했다. 아침은 늘 침묵 속의 식사로 시작되었고 지은은 학교로, 권태하는 회사로 향했다. 저녁이 되면 지은은 먼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는 언제나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고 그때까지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과제를 하며 그를 기다려야 했다. 그것 또한 그가 정한 새로운 규칙이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학교 친구들과의 스터디 모임도 가끔 있던 과동기들과의 식사 자리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학교와 펜트하우스, 단 두 곳으로 축소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와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공되었지만 그 어디에도 탈출구는 없었다. 하지만 한지은은 순순히 무너져 내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굴복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법전의 딱딱한 문장들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지식은 그녀에게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권태아가 그녀의 육체와 자유를 소유했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머릿속까지 지배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권태아의 심기를 미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고 애원하고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값비싼 선물에도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그에게 마음의 틈을 내주지 않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꼿꼿이 버티고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권태하는 유난히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 그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갔고 지은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평소처럼 거대한 침대의 양끝에 각자의 자리를 잡고 누웠다. 지은은 그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새벽녘, 지은은 섬뜩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옆 권태하였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지마, 제발 어머니. 그는 악몽 속에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부르짖고 있었다.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늘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남자. 그에게서 처음으로 보는 약하고 무너진 모습이었다. 그의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지은은 저도 모르게 그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다. 권태하 씨, 정신 차려요. 꿈이에요. 그 순간 권태하가 번쩍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흔드는 지은의 손을 맹수처럼 거칠게 뿌리쳤다. 누가 내 몸에 손대라고 했지? 그의 고함 소리에 지은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권태하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깊은 상처를 입은 짐승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경계했다.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아서 쓸데없는 짓.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등을 돌려 누워버렸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침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방 안에서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권태하라는 남자의 다른 면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악마나 폭군이 아니었다. 그 역시 깊은 어둠과 고통 속에 갇혀있는 상처 입은 영혼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동정심을 막을 길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권태하는 어젯밤의 일은 전혀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아침 식사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느낄 수 있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 있던 투명한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 사건 이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권태하는 여전히 독선적이고 통제적이었지만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그녀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그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오늘 수업은 어땠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무심한 척 물었다. 지은은 놀랐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형사소송법 판례 연구였어요.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주제였는데 지은은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전혀 관심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의외로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네 생각은 어떤데? 그 판례에 대해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 그리고 판결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까지.
그녀의 눈은 오랜만에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권태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적이고 날카롭고 생기가 넘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매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꺾이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그녀의 지성에.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그녀를 몰아붙였다. 며칠 후 지은은 학교에서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 중인 권태아를 방해할 수 없다며 허락을 기다리라고 했다. 지은은 열이 끓고 어지러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규칙을 어기고 혼자 택시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서 있던 권태아와 마주쳤다.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온 듯 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누구 마음대로 규칙을 어기라고 했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비서님께 연락드렸는데 나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질책 대신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열이 불덩이 갔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팔에 안아 들었다. 지은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집에 도착했다. 지은은 링거를 맞고 약을 먹은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권태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은이 힘겹게 물었다. 저는 그냥 당신의 소유물이잖아요. 망가지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자주 섞인 말에 권태아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 물건은 내가 관리해. 누구도, 심지어 너 자신도 내 허락 없이는 망가뜨릴 수 없어.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기묘한 소유욕과 함께 희미한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수건으로 그녀의 임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악마처럼 잔인하고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가끔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자꾸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가 눈에 밟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권태아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다. 그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후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권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손을 잡은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그의 심장을 향해 번져나가고 있었다. 한지은이 건넨 감사의 말은 펜트하우스의 정적 속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작은 온기는 권태아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위로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약점은 곧 죽음이었고 감정은 거추장스러운 사치일 뿐이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은 이 작고 연약한 손의 온기는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인간적인 무언가를 끈질기게 자극했다. 그는 거칠게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앓고 난 후 처음으로 마주한 식탁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만을 위한 건강식 메뉴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각종 영양제가 종류별로 놓여 있었다. 오늘부터 내 식단은 전문 영양사가 관리할 거다. 여기 있는 약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먹어. 권태하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기계의 부품을 관리하는 엔지니어 같은 태도였다.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내 소유물의 가치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건 주인의 당연한 의무야. 그가 지은의 말을 잘랐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은은 그 안에 숨겨진 기묘한 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완벽주의자의 강박에 가까운 철저한 관리였다. 그는 그녀의 건강마저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듯했다. 지은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맛을 음미할 수는 없었지만 음식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몸에 온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관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은이 학교 도서관에서 낡고해진 전공 서적을 보고 있는 모습이 경호원의 보고를 통해 권태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는 최신 개정판 법학 전서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책이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왜 가져다 놓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또 어느 날은 그녀가 무심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은 별 모양 목걸이를 구경하는 것을 그가 어깨너머로 보았다. 그녀는 그저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 살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틀 뒤 외출하고 돌아온 그녀의 방 화장대 위에는 벨벳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훨씬 더 작고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선물 공세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숨 막히게 했다. 그는 결코 널 위해 준비했어 라거나 마음에 들어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그녀의 필요와 욕망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말없이 채워 넣을 뿐이었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감정을 교류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하는 값비싼 수집품과도 같았다. 그의 보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지은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같은 과 남학생 몇 명이 끈질기게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예전 같았으면 차갑게 거절하고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그들은 집요하게 길을 막아서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졸랐다. 지은이 난처함에 미간을 찌푸린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소리 없이 그녀와 남학생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남학생들은 위압적인 분위기의 경호원들을 보고 겁을 먹은 듯 쭈뼛거리며 흩어졌다. 지은은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것은 안전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족쇄였다.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우연이나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권태하의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기묘한 양상을 띠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지만 이전처럼 그녀를 품에 안고 잠들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법률 관련 서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고전문학이나 역사책으로 바뀌었다. 지은은 거대한 침대 한쪽에 걸터앉아 침대의 비스듬히 누운 그를 위해 나직한 목소리로 책을 읽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조용한 침실을 채울 때 권태하는 말없이 눈을 감고 그것을 들었다.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평온을 느끼는 시간처럼 보였다. 지은은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을 억압하는 폭군이 아닌 그저 지친 하루의 끝에서 위안을 구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지, 그의 눈동자 속에 늘 담겨있는 깊은 고독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완벽한 갑옷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갑옷의 아주 작은 틈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무심코 뱉는 한숨, 한밤중에 홀로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창밖을 보며 짓는 허망한 표정까지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증오해야 할 대상에게 동정심을 품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의 상처 입은 모습은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던 중 지은의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다. 그녀는 며칠을 망설였다. 그에게 외출을 허락해달라고, 단 몇 시간만이라도 가족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져야 하는 일이었다.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권태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늘 그렇듯 무감정했다. 다음 주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에요. 잠시만이라도 뵙고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권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뚫어질 듯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거절당할 것이라고, 혹은 또 다른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알라스타,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지은은 어안이 벙벙했다. 너무나도 쉽게 나온 허락에 오히려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약속한 당일, 김 비서는 그녀를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살던 동네의 작은 식당이 아니었다. 룸 안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지은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니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다. 그 남자친구분이 다 준비하셨단다. 이렇게 좋은 곳은 태어나서 처음 와봐.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권태하. 그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다. 그는 자리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지배인이 들어와 최고급 와인과 함께 작은 상자를 건넸다. 권태하 회장님께서 사모님께 보내시는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였다. 지은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게 완벽한 사위,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배려는 너무나도 철저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가족마저 자신의 시나리오 안에 포함시켜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퇴로까지 차단해버린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과 헤어진 뒤 지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권태하는 서재에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눌러와.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원망이 섞여 있었다. 권태하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네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필요한 지출이었을 뿐이야. 그는 또다시 모든 것을 비즈니스처럼, 감정이 배제된 거래처럼 말했다. 지은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 남자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기대한 자신이 어리석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였다. 선물은 마음에 들어 하시더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그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그 질문 속에는 분명히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관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이 부끄럽다는 듯이. 네, 나 주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공기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지은은 서재를 나오며 자신의 심장이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증오와 연민, 공포와 안정감, 그리고 이제는 아주 희미한 설렘까지. 권태하라는 남자는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권태하의 철옹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을 무렵 강남의 어두운 이면에서는 썩은 상처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조상철은 자신의 아지트인 룸살롱의 가장 깊숙한 방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값비싼 양주가 채워진 잔을 단숨에 비웠지만 목구멍을 타는 듯한 독한 술기운도 가슴속의 화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권태에게 굴욕을 당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의 구역에서 자신의 여자라고 생각했던 한지은을 눈앞에서 빼앗겼다.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라는 놈에게. 조상철에게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과 같은 치욕이었다. 씨바, 그가 욕설과 함께 유리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한지은의 그 꼿꼿하고 차가운 눈빛.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아서 더 탐이 났던 여자였다. 시간을 들여 서서히 굴복시키고 자신의 발 아래 완벽하게 무릎 꿇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권태하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충직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웠다. 조상철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사람 풀어. 권태하, 그 새끼 뒷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 하지만 회장님, 천마그룹을 건드리는 것은. 닥쳐. 조상철이 고함을 질렀다. 천마그룹이 무서웠으면 시작도 안 했어. 놈의 약점을 찾아내. 그게 여자든 돈이든 아니면 더러운 비밀이든 뭐든지 상관없어. 놈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찾아내란 말이야. 그의 명령은 지상과제였다. 조상철의 정보망이 거미줄처럼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다. 흥신소, 전직 기자, 부패한 경찰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인맥이 총동원되었다. 한편 하늘 위의 성체. 펜트하우스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폭풍의 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한지은과 권태하의 관계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갑옷 아래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악몽에 시달리는 밤이면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이전처럼 그를 깨우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누워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기도 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작은 손길이 닿으면 그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곤 했다. 권태하 역시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작은 동물이 아니었다. 그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그의 독선적인 태도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삶에 나타난 최초의 변수, 예측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한지은이었다. 그날 밤도 지은은 그의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이었다. 복수와 광기, 인간의 고뇌를 다룬 문장들이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 침실 안에 울려 퍼졌다. 권태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고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의 소용돌이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권태하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의 뇌리 속으로 잊고 싶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타는 듯한 불길, 비명소리, 그리고 피비린내, 금은 그가 나직이 말했다. 지은은 놀라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만하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은은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은은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워 밤새 뒤척였다. 그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아프게 전해져 왔다. 며칠 후 조상철의 사무실에 그의 부하가 흥분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찾아냈습니다. 대박입니다. 조상철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20년 전의 경찰 수사기록 사본과 낡은 신문기사 스크랩 몇 장이 들어있었다. 천마그룹 일가, 가스폭발 사고로 부부 사망, 아들 중상,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 그의 눈에 박혔다. 그는 탐욕스럽게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년 전 겨울, 권태하의 부모가 별장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당시 10대였던 권태하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역시 심각한 화상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냥 사고잖아. 사고가 아닙니다. 사장님, 경찰의 초기 수사 기록입니다. 부하가 내민 수사 기록에는 방화 및 살인 혐의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수사는 갑자기 가스 누출로 인한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다. 천마그룹의 막대한 힘이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다. 재미있군. 조상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이게 권태하의 약점이라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장님,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는 권태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격으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하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흘렸다. 조상철의 눈이 번뜩였다. 어쩌면 범인이 그놈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건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시 권 회장은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조상철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 낡은 서류가 권태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직감했다. 조하, 그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계획을 시작한다. 그의 계획은 이중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이 비밀을 언론에 터뜨려 천마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권태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둘째, 동시에 한지은을 납치하는 것이다. 권태하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려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한지은은 이제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권태하를 파멸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끼였다. 며칠 뒤, 몇몇 증권가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가 담긴 이메일이 도착했다. 천마그룹 오너 일가 사망 사건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기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지은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 정문을 나서고 있었다. 평소처럼 그녀를 기다리는 검은색 세단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경호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낯선 남자 몇 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지은 씨 되시죠? 그들의 눈빛은 불쾌할 정도로 끈적거렸다. 지은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죠? 우리 사장님께서 좀 뵙자고 하십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도로변에 서 있던 검은색 벤의 문이 열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가 저항할 틈도 없이 남자들은 그녀를 벤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하얀 손수건이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 클로로포름이었다. 그녀의 의식이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눈이 감기기 직전.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학교의 풍경을 보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얼굴, 얼음처럼 차갑지만 가끔은 슬픈 눈을 하던 남자, 권태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검은색 배는 학생들로 붐비는 거리를 유유히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한지은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눈부시게 하얀 천장이었다.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여기가 어디인지 파악하려 애쓰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익숙한 펜트하우스의 침실이었다. 하지만 평소의 고요하고 안정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공기 중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정신이 들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권태하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턱선은 날카롭게 굳어 있었으며 눈은 분노인지 고통인지 모를 감정으로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소매는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지은이 알던 권태아의 모습 중 가장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납치당했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낯선 남자들, 검은 밴, 그리고 역한 약품 냄새. 지은은 공포에 질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가만히 누워있어. 의사가 안정하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영웅이 아니었다. 마치 아끼는 물건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한 주인처럼 차갑고 분노에 찬 모습이었다. 위로나 안도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상철 그놈 짓이야. 감히 내 것을 건드렸어.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의 눈은 지은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통과해 그 너머에 누군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감히 손을 댄 자에 대한 모욕감과 소유욕의 발현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기 아파왔다. 납치의 공포보다 그의 차가운 반응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황금 감옥에서 철옹성으로 변했다. 권태하는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렸다. 지은의 방 창문에는 보이지 않는 특수 잠금 장치가 추가되었고 그녀의 모든 통신기기는 압수되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권태하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멀어졌다. 그는 밤늦게 들어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벽이 세워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라는 유령과 한지은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위협 사이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고 약점은 곧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의도를 지은이 알 리 없었다. 그녀에게 그의 침묵과 냉대는 버려졌다는 아픔과 자신이 그저 성가신 짐이 되었다는 굴욕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납치당했던 그날의 트라우마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는 끔찍한 감각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대하고 텅 빈 침실에서 그녀는 홀로 공포와 싸워야 했다. 한편 밖에서는 조상철이 터뜨린 폭탄이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서 천마그룹 오너 일가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에 대한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추측성 기사였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천마그룹의 주가는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권태하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권태하는 회의실에서 밤을 새우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그의 지시 아래 천마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20년 전의 사건은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였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는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은은 답답한 마음에 서재 문틈으로 그의 모습을 엿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평소에 냉정함을 잃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미끼일 뿐이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조상철 그놈의 숨통을 끊고 회사를 지키는 거야. 그 과정에서 뭘 이용하든 상관없어. 필요하다면 그 여자라도 이용해야지. 지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미끼, 이용한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희미한 온기, 그가 보여주었던 서툰 배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결국 자신은 조상철을 잡기 위한, 그리고 그의 회사를 지키기 위한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은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장기말을 되찾아오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그가 자신을 가둔 것은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미끼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모든 조각들이 잔인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를 향한 마지막 미련마저 버려야 했다. 그에게 품었던 작은 연민과 이해심이 지독한 자기 혐오로 변했다. 대여 이상은 안 돼. 그녀는 결심했다. 이 철옹성을 나가야 한다.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예전처럼 빚에 쪼들리고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상관없었다. 영혼 없이 인형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참하더라도 인간으로 사는 편이 나았다. 그날부터 지은은 치밀하게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대생다운 분석력과 침착함으로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관찰했다.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나 환기구의 위치까지.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이 거대한 감옥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녀는 권태아 앞에서 이전보다 더 순종적인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냉담한 말에 상처받은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모든 지시에 군소리 없이 따랐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권태하는 그녀가 마침내 길들여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가 성공했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 아주 미세한 경계심의 틈이 생겨났다. 지은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탈출을 결심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날은 천마그룹의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권태아를 비롯한 모든 핵심 인력들이 회사에 집중해야 하는 날. 펜트하우스의 경비가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새벽, 지은은 숨을 죽인 채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권태아가 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값비싼 옷과 보석, 심지어 블랙카드까지 모두 화장대 위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이 집으로 처음 끌려왔을 때 입었던 낡고 평범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복도를 지나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주방 뒤편의 작은 다용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외부로 연결된 작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구가 있었다. 성인 여자가 빠져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좁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차갑고 더러운 금속벽이 그녀의 살을 긁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자유를 향한 갈망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그녀의 몸이 마침내 건물 밖 쓰레기 처리장 옆에 어두운 골목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위의 성체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었다.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권태하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아니었다. 상처 입고 굶주렸을지언정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날갯짓하는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녀의 위태로운 비행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천마그룹의 이사회는 권태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는 그의 치밀한 논리와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힘을 잃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자신의 리더십을 그룹 전체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정막에 잠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거나 혹은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 있어야 할 한지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싸늘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한지은, 그가 나직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마주했다. 침대는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가 사주었던 모든 보석과 블랙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더 이상 당신의 것은 필요 없다는 차가운 선언처럼 그는 미친 듯이 드레스룸으로 달려갔다. 그가 채워 넣었던 수백 벌의 명품 옷들 사이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입었던 낡은 옷이 걸려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떠났다. 그가 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것만을 가지고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이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화병이, 예술작품이, 그의 완벽했던 세상의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완벽한 거부이자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김비서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의 김비서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당장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서울 시내의 모든 CCTV, 모든 차량 블랙박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한지은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내 눈앞에 다시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천마그룹의 거대한 정보망과 보안 시스템이 한 여자를 찾기 위해 전면 가동되기 시작했다. 서울은 거대한 감시망에 휩싸였다. 한편 그 감시망의 중심에 있는 한지은은 차가운 새벽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온 해방감은 잠시뿐. 혹독한 현실이 곧바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주머니에는 단돈 몇천 원이 전부였고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부모님 댁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또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날이 밝아오자 그녀는 인력시장 근처에 값싼 여인숙에라도 몸을 눕히려 했다. 하지만 허름한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한지은 씨, 조상철이었다. 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몇몇이 서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권태하의 감옥에서 탈출했더니 더 끔찍한 지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권태하 그놈이 널 버렸나 봐. 아니면 네가 그놈을 버린 건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이제부터 넌 다시 내 거니까. 지은은 뒤돌아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남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의 입이 거친 손으로 막히고 몸은 자루처럼 들려 검은 차 안으로 던져졌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권태하가 한지은의 실종 소식을 보고받은 것은 그녀가 탈출한 지 불과 3시간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그녀가 조상철에게 다시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난 뒤였다. 김 비서가 가져온 CCTV 영상에는 지은이 조상철의 부하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혼자 움직일 줄은. 권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스크린 속에서 공포에 질려 끌려가는 그녀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표정을 잃어 하얀 가면 같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소중한 것을 또다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감각은 그의 뇌리에 봉인되어 있던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다. 불길,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타오르는 붉은 불길. 살이 타는 냄새와 비명소리. 어린 태아는 불타는 별장의 2층 방에 갇혀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늦게 귀가했다. 그를 기다리던 부모님과 크게 다툰 후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굉음과 함께 지옥이 시작되었다. 아야테하야, 괜찮니? 아버지가 불길을 뚫고 그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의 옷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다. 아버지, 어서 피해. 이놈들은 널 노리고 온 거야.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 형체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칼날이 아버지의 몸을 파고드는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안 돼.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아들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등 위로 또 다른 칼날이 내리꽂혔다. 어린 태아는 피를 뒤집어 쓴 채 부모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범인들은 쓰러진 부모를 확인하고 불길 속에 갇힌 어린아이를 남겨둔 채 사라졌다. 그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죽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권태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증오했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한지은은 그가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 그래서 더 집착했고 더 곁에 두고 싶었다.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는 사실 20년 전 지켜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상철,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 권태하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빛이 사라지고 오직 복수심과 광기만이 남았다. 그때부터는 추적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권태하는 천마그룹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는 직접 컨트롤 타워에 앉아 도시의 모든 정보망을 해킹했다. 교통 관제 시스템, 통신사 기지국,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상철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그의 스크린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조상철의 도주 경로는 거대한 지도 위에 붉은 선으로 그려졌다. 인천항, 폐창고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밀항하려는 속셈이군. 권태하가 모니터를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쥐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비서가 다가와 방탄조끼를 건넸지만 그는 손으로 밀어냈다. 필요 없어. 그는 오직 검은색 코트 하나만을 걸친 채 망설임 없이 건물 밖으로 나섰다. 그의 전용 차량이 미끄러지듯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내가 직접 간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정한 CEO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상처 입은 늑대의 눈이었다.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인천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뒤를 수십 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인천항의 폐창고, 지대는 죽은 도시의 유령과 같았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 내와 쇠가 녹쓰는 냄새가 뒤섞여 새우산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조상철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낡은 창고의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의자에 묶인 채 의식을 잃은 한지은이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입계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권태하, 내 놈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이 여자는 내 손에 있어. 그는 권태하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였다. 권태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그때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엔진이 동시에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육중한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길고 검은 코트를 입은 지옥의 사신과도 같은 모습의 권태하였다. 그는 혼자였다.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을 잡으러 왔는데. 무대가 아주 근사하군. 권태하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공허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의자에 묶인 한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검은 불꽃이 일렁였다. 역시 올 줄 알았어. 조상철이 비열하게 웃으며 지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지은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의식을 되찾았다. 내 약점이거든. 이 여자가 손대지 마. 손대면 어쩔 건데. 조상철이 지은의 뺨에 칼날을 가져다 댔다. 네가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이 예쁜 얼굴에 그림이 하나씩 그려질 거야. 아니면 20년 전 내 부모처럼 만들어줄까? 그 말에 권태하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조상철은 그의 반응을 즐기며 계속해서 그를 도발했다. 궁금하지 않아. 내 부모가 왜 죽었는지. 사실은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네가 기억 못하는 그날 밤의 진실을 내가 전부 알려줄까? 하지만 권태하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오직 그녀의 상태만을 살피고 있었다. 지은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지은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끼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했다.
그를 증오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 자신을 구하러 온 그의 모습을 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네 상대는 나야. 권태하.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조상철이 광분하여 소리쳤다. 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자 창고의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수십 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소의 파이프와 칼을 들고 나타났다. 권태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지은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눈 감아. 그 말이 신호였다. 창고에 깨진 유리창과 출입구들로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권태하의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조상철의 오합지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상대를 제압해 나갔다. 비명과 소에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조상철은 당황했다. 그가 믿었던 수적 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주변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부하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어느새 다가온 권태하가 서 있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 권태하가 코트를 벗어 던졌다. 그의 몸은 분노로 이루어진 강철과도 같았다. 두 남자의 싸움은 짐승들의 사투와 같았다. 조상철은 살아남기 위해 발악했지만 권태하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권태하의 모든 주먹과 발길질에는 2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한지은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실려 있었다. 그는 싸우는 기계가 되어 있었다. 기억 권태하의 주먹이 조상철의 얼굴에 적중했다. 조상철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권태하는 그의 위에 올라타 무자비하게 주먹을 내리꽂았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듯했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할 때였다. 그만해요. 지은의 절규가 그의 주먹을 멈추게 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조상철의 얼굴 위로 20년 전 자신을 지키다 죽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괴물이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권태하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지은은 힘없이 그의 품으로 쓰러졌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가 그녀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 비서가 부른 경찰들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조상철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연행된 후 창고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권태하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지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왜 돌아오셨어요? 지은이 흐느끼며 물었다. 저는 그냥 믿기잖아요. 그녀의 말에 권태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전화 듣고 있었구나. 그는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야. 널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내 곁에 두는 것이 널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널 놓을 수가 없었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20년 전 내 부모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를 노린 놈들 손에 내 눈앞에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그 이후로 내 세상은 멈춰버렸어. 다시는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지. 감정까지도.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이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내 통제를 벗어나는 유일한 존재. 널 볼 때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어. 네가 내 멈춰버린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거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내 올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았어. 세상이 다시 끝나는 것 같았지. 넌 단순한 소유물이나 미끼가 아니야. 지은아, 넌 내 세상의 전부야. 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고. 그의 절절한 고백에 지은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 바보.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창고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다. 밖에서는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어두운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폐허가 된 창고에 새벽의 첫 빛이 스며들었을 때 그것은 비단 밤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올가매던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이기도 했다. 권태하의 고백은 한지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과 원망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자신을 가둔 주인이 아닌 자신과 똑같이 상처 입고 고통받아온 한 남자로 바라보게 되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서 창고는 다시 한번 소란에 휩싸였다. 지은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간단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었지만 납치와 감금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권태하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김 비서에게 맡기고 오직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안정을 되찾기만을 기다렸다. 조상철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그의 범죄 행각은 물론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동시에 20년 전 천마그룹 일가 사망 사건의 진실 역시 세상에 알려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천마그룹을 노린 경쟁 세력에 의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권태하는 피해자였고 지난 20년간 홀로 그 끔찍한 비밀과 고통을 감내해온 비운의 상속자였다. 세상의 동정 여론이 그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권태하는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한지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면 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악몽을 꾸면 밤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심 어린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은이 퇴원하던 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황금 감옥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보금자리였다. 이제 아무 규칙도 없어. 집으로 들어서는 지은에게 권태하가 나지기 말했다. 내 온도 이상 내 소유물이 아니야. 이 집에 또 다른 주인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떠나도 괜찮아. 그의 말에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함께 그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지은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디에도 안 가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니까. 그녀의 대답에 권태하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감 어린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느리고 조심스러운 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 권태하는 그녀에게 2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기억의 파편들을 꺼내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의 아픔에 함께 아파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권태하는 또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평생을 약점을 감추고 살아온 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다. 그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지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예전처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꿈은 더 이상 막연한 성공이 아닌 구체적인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권태하는 그런 그녀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일과를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세계적인 법학자들을 개인 교사로 초빙했고 그녀의 서재는 전 세계의 법률 서적들로 가득 채워졌다. 네가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거야. 그것은 더 이상 소유물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의 약속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권태하는 지은을 그녀의 부모님 댁으로 데려갔다. 예전처럼 김비서를 통해 값비싼 선물을 보내는 대신 그는 직접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녀의 부모님 앞에 섰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권태하라고 합니다. 따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아닌 그저 한 여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로서 고개를 숙였다. 지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의 존재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딸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다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평범한 가족처럼 저녁 식사를 했다. 권태하는 어색해하면서도 지은의 아버지가 따라주는 소주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다. 권태하는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풀고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소소한 일상들을 배워나갔다. 그는 지은 앞에서 아이처럼 웃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며 토라지기도 했다. 지은은 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상처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권태하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지은 역시 낯선 남자의 접근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 말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제였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듬어주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의 졸업식이 다가왔다. 졸업식 날, 권태하는 회사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꽃다발을 든 차에 그녀의 학교를 찾았다. 그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서서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는 지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차가운 법 조항 뒤에 숨겨진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권태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처음 만났던, 배서 위태롭게 서 있던 그 여대생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시련이라는 불길 속에서 재련되어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주가해, 한 변호사 권태하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권태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커프스 버튼 한 쌍이 들어있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직접 고른 것이었다. 당신의 세상과 제 세상이 이제는 하나라는 의미로요. 권태하는 아무 말 없이 커프스 버튼을 자신의 셔츠 소매에 달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내 세상은 처음부터 너였어. 지은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지어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조상철은 불법 자금 조성, 납치, 살인 미수 등 수많은 혐의가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그가 남긴 어둠의 흔적은 권태하의 손에 의해 깨끗이 정리되었고 강남의 밤은 예전보다 조금 더 평온해졌다. 그리고 하늘 위의 성차에 권태하의 펜트하우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던 차가운 공간은 이제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던 추상화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주방에서는 거의 매일 저녁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고 서재에는 법학 서적과 경영학 서적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다. 한지은은 더 이상 위태로운 법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호사 단체에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를 돕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법정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논리적인 변호사였지만 의뢰인 앞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아닌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권태하 역시 변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는 종종 부드러운 미소가 걸렸고 그의 눈동자 속 깊은 공허함은 따스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천마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고통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았다. 그는 웃고 화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멈춰버렸던 세상은 이제 완벽하게 정상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조금 늦게 귀가했다. 중요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스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주방에서는 권태하가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고급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양팔을 썰고 있는 그의 모습은 낯설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오늘 늦었네. 재판은 잘 끝났어. 그가 뒤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등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겼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잘했어. 역시 내 변호사님이야. 권태아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칭찬에 지으는 아이처럼 기쁘게 웃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두 사람의 하루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은은 오늘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권태아는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더 이상 침묵과 긴장감은 없었다. 오직 편안함과 다정한 대화만이 테이블 위를 오갔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지은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보았던 그 야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차갑거나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감싸주는 아름다운 배경일 뿐이었다. 기억나요? 지은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 불빛들이 전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처럼 보여요. 따뜻하고. 반짝이는 권태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단단했지만 이제 그 손길에서는 소유욕이 아닌 깊은 신뢰와 보호의 온기가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함께 침실로 향했다. 그가 정했던 세 번째 규칙. 밤마다 내 침실에서 잠들 것. 그 규칙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종과 통제의 상징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함께 평온한 안식에 드는 사랑의 약속이었다. 권태하는 그녀를 품에 안고 누웠다. 그의 심장박동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들려왔다. 지은은 그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대하 씨. 응, 사랑해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 권태하는 그녀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나도 사랑해. 지은아, 매일 밤, 그리고 매일 아침, 내 세상의 전부인 너를.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율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밤은 이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완벽하고 영원한 밤의 시작이었다.